여러분 안녕하세요. VON 시사 라이브 전환기의 세계보기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갖고 온 주제는 그래서 러시아 문제입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간의 회담이 결렬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좀 비참한 수준으로 김정은이 망신을 당한 그런 상황인데요. 그 이후에 김정은이 러시아와 선을 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전에 러시아가 아니라 중국과 잘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제가 그동안에 나왔던 뉴스 중에서 좀 핵심적으로 이런 얘기들을 요약하고 있는 비디오 클립 2개를 먼저 보면서 가겠습니다.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북한에서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에 대한 언급과 행보가 많아지고 있어 주목됩니다. 러시아 도움을 받아서 경제 발전을 추진할 수 있다는 구상이라는 해석과 함께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촉진하는 행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 기자입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북한과 러시아 경제문화협조에 관한 협정 체결 70도를 맞아 다양한 기념 행사가 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도서와 사진, 우표와 수공예품 전시회, 그리고 영화 감상회가 지난 21일 러시아 외무성 산하 외교 아카데미에서 진행됐다고 전했습니다. 하루 앞선 20일에는 러시아 상트페테르스부르크에서 주체사상 전국 토론회가 열렸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에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전 담당자인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지난 19일부터 6박 7일간 러시아를 방문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4월 중순 또는 5월 초에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했습니다. 북한에서 러시아와 관계 개선에 대한 언급이 자주 나오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현재 제동이 걸린 북미 관계 개선 움직임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2개의 뉴스 클립을 다 보셨죠? 하나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국이 정말 중요하다. 두 번째는 러시아가 너무나 중요하다. 자주 주체 70년 넘게 주장해왔던 북한이 어떻게 이렇게 비틀거리고 있습니까? 중국으로, 러시아로, 미국으로 정말 유리방랑하는 주체의 나라가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줏대가 없는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지금 첫 번째 클립에서 중국이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도 생각하는 쌍궤병행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2개를 나란히 다 하겠다.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하면서 뭔가 굉장한 걸 얻겠다. 중국이 이때 말하는 평화협정이라는 것은 사실은 주한미군 철수를 말합니다. 한미동맹 해체를 말합니다.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이제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줄이겠다라는 게 중국의 입장입니다. 사실은 이 입장은 중국만의 입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생각들을 많이 들었을 텐데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3번째 테마로 정했던 그 음모론에 관련돼서 핵심적인 테마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헨리 키신저, 여러분 잘 아시죠? 미국의 국무장관을 지냈던 아주 미국의 국제정치에서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이 헨리 키신저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 한반도는 중국과 잘 지내야 된다.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잘 지내야 한다. 이런 것입니다. 미국 조야에서 이런 견해는 항상 일정한 세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상당한 크기의 그런 담론, 파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중국이 한반도에서 중요하다. 그리고 심지어는
비핵화만 된다면, 북한 문제에서 핵 문제만 제대로 해결된다면 사실은 평화협정도 좀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하노이에서 회담 결렬 그 행태가 너무 파격적이었기 때문에 한데 이렇게 맞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현철 그 통일부 장관 후보가 이 그 하노이 회담이 있기 직전에 평화협정 시한을 갖고 중국까지 건너가서 장시간에 걸쳐서 상해에서 세미나까지 했거든요. 말하자면 하노이 회담이 순조롭게 잘 진행됐다면 그것은 사실은 중국이 원하는 방식으로 한반도가 진전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단계적인 비핵화는 안 하겠다. 확실한 비핵화를 하겠다. CVID, FFCD인가요? 이런 낯선 단어지만 내용은 단순합니다. 일괄 타결하겠다. 확실한 핵 폐기를 시키겠다. 말하자면 뭐 핵 개발을 하고 있는 장소 여기저기 구경시켜주고 이 수준이 아니다. 이미 개발한 핵 탄두부터 보여달라. 이 수준으로 확실한 핵 폐기, 있는 핵 다 없애라. 이런 수준으로 트럼프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러시아 대안론입니다. 여러분, 제 생각이 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논의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러시아가 김정은을 위로할 수 있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와 미국 간의 관계가 좀 복잡한 건 사실입니다. 지금 그 베네수엘라에서 미국이 가이도를 지지하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노골적으로 지금 마두로를 지지하고 있거든요. 마치 지금 비참해진 국민들이 모두 비참한 상태에 있는 베네수엘라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대리 전쟁이라도 치르고 있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시리아에서도 심각한 의견 대립이 있습니다. 러시아는 정부군을 지지하고 있죠. 미국과는 다른 입장입니다. 결국 시리아에서 미국이 철수함으로써 어떤 면에서는 러시아의 입장이 상당히 강화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러시아와 미국은 딱 이 정도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하나 줄게, 너 이거 하나 내놔라, 이 정도.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뭐 판을 깰 정도로, 전쟁을 일으킬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게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러시아가 과연 20세기 후반의 러시아일까요? 우리가 소련, 러시아에 대해서 조금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지도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가 어디예요? 대답해 보세요. 러시아입니다. 네, 저희 감독님이 러시아라고 합니다. 이거 보십시오. 현기증이 납니다. 이 지도는 아시아 지도인데요. 러시아는 정말 서유럽에서 저기, 와, 여러분, 이 정도 크기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인구는 우리의 3배 정도입니다. 근데 영토는 15세기부터, 이반 3세부터 시작해서 러시아 혁명이 일어날 때까지 팽창만 거듭해서 하루에 50평방마일인가요? 567배에 달하는 영토가 확장됐답니다. 나라가 500배가 넘게 커진다? 지금 한국이 500배가 넘게 커진다,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유럽이기도 하고 아시아이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러시아입니다. 그리고 이 러시아는 여러분 지금 인구가 1억 5천만이 좀 안 됩니다. 우리 3배 정도 되죠. 그런데 이 러시아의 경제 규모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내 총 생산, GDP. 말해보세요. 지금 저희 스태프들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몰랐고요. 저는 찾아봤는데요. 저 깜짝 놀랐어요. 한국하고 같습니다. 한국이 더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합니다. 작년에는 아마 한국이 더 러시아보다 많았을 겁니다. 덩치는 엄청나게 큰데 국내 총 생산 규모로 한국 수준이고요. 1인당 GDP, 각 개인이 누리는 구매력이라든지 경제 수준, 1인당 국내 총 생산은 12,000불이 안 됩니다. 우리의 3분의 1이 되는 정도? 그 정도입니다. 한국이 러시아보다 더 대단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다가는 큰 코 다치겠죠. 이런 러시아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오늘 러시아 공부를 하기 위해서 표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계 제2차 대전은 다 몇 명 정도가 죽었을까요? 정말 그 인간의 살상이라는 측면에서 정말 상상할 수가 없는 수준입니다. 여러분, 이 표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세계 제2차 대전에 사망한 군인과 민간인 숫자입니다. 다 합해서 4,700만이 넘게 죽었어요. 거의 5천만 정도의 인명이 살상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소련이 몇 명입니까? 네, 소련이 군인이 1,200만, 민간인이 1,700만, 도합 2,900만입니다. 말이 2차 대전이지 반 이상 다 소련 사람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다음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독일 니른베르크 재판소 앞에 있는 4개의 깃발입니다, 여러분. 이 4개의 깃발이 2차 대전 전승국인데요. 이 4개의 2차 대전 전승국이라는 것은 여기 소련이 있지요. 그리고 영국이 있고 미국이 있고 프랑스가 있습니다. 이 4나라가 연합군으로서 승전국으로 빅토리어스 컨트리즈라고 그러죠. 승전국으로서 이 니른베르크 재판 앞에서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것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독일인데도 불구하고 독일은 깃발도 못 꽂았습니다. 왜냐하면 패배했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 4나라가 20세기 후반 세계의 질서를 좌지우지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표로 돌아가겠습니다. 2차 대전을 치를 때 러시아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5천만 중에서 반 이상 죽었어요. 반도 훨씬 넘습니다. 2,900만이니까. 그런데 전승국이었던 영국은 군인 민간인 합해서 49만 5천 명, 미국은 41만 3천 명, 프랑스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프랑스는 조금 더 많아요. 59만 5천 명. 다 100만이 안 돼요. 소련하고는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전쟁을 일으켰던 나치 독일이 569만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잘 보셨을 텐데 지금 이 2개의 표에서 우리가 뭔가를 알 수 있습니다. 2차 대전은 연합군의 전쟁이었는데 연합군 중에서도 특히 미국이 없었다면 승리가 불가능했는데 사실 전쟁의 희생은 러시아가 주로 당한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20세기 후반 1945년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양극화가 진행됐는데요. 이 본격적으로 양극화가 진행될 때 이들은 국제 질서를 UN, United Nations라는 새로운 국제 연합 질서 속에서 풀어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UN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대부분 잘 모르는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유엔의 분담금은 미국이 4분의 1 정도를 냅니다. 대주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소련, 지금 러시아죠. 러시아의 입김은 미국 못지않게 강합니다. 그것은 바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만장일치 시스템으로 결의를 하기 때문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2차 대전 때 소련이 너무나 큰 희생을 치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발언권이 아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소련이 유엔에서 상당한 발언권을 갖고 있는 이 상황을 봤을 때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알겠지만은 과연 이 유엔 시스템이라는 것이 공산주의자들이 저지르는 악행을 다룰 수 있는가? 다룰 수 없습니다. 다룰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유엔 깃발을 갖고서 한국 전쟁을 치렀거든요. 이것은 매우 복잡한 매트릭스입니다. 이 문제를 이해 못하면 앞으로의 국제 질서 이해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유엔은 러시아, 소련 그리고 중국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산주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 전쟁은 유엔 깃발을 가지고 치렀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갈까? 지금 이 핵 문제를 풀어가는데도 바로 이 모순이 아주 핵심적인 이슈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유엔이 만들어지고 나서 곧바로 만들어진 조약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알고 있는 조약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노사이드라는 조약인데요. 제노사이드 컨벤션이라고 그러죠. 이 제노사이드 조약이라는 것은 사람을 어떤 특정한 이유 때문에 한꺼번에 죽게 만드는 것, 이런 것은 특별한 국제범죄로 다룬다, 이런 의미입니다. 말하자면 유태인들이 싫어서 유태인들을 증오해서 한꺼번에 유태인들을 수백만을 학살해버리는 그와 같은 종류의 범죄는 국제법 중에서도 가장 큰 범죄로 다룬다. 이런 것이 제노사이드 협약입니다. 근데 그때 4가지를 특정을 했습니다. 인종적인 이유, 국민, 어떤 나라 국민인가, 또는 어떤 민족인가, 어떤 종교인가에 따라서 대규모 학살을 하면은 제노사이드 범죄로 다룬다. 처음에 이 조약을 만들 때 프랑스 경우에는 정치적인 이유도 넣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도 많이들 죽이지 않습니까?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런데 소련이, 스탈린이 완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정치적인 이유로 죽일 거다, 죽일 수 있다, 우리를 건드리지 마라,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유엔이 만들어지고 제노사이드 협약이 만들어지고 나서 20세기 후반의 인간은 유태인 이상으로 대거 특정한 이유 때문에 학살됐습니다. 중국에서도 인민공사 실패로 수천만이 굶어 죽었어요. 문화다의 혁명에서도 엄청난 살상이 있었고요. 캄보디아 킬링필드가 있었고요. 북한에서도 인재라고 할 수 있는 식량난으로 대규모 아사가 있었어요. 북한에서는 홍수 때문이다. 똑같은 한반도에서 남쪽은 홍수가 안 나는데 북한에는 왜 납니까? 다 인재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지만, 수백만이 죽어갔지만, 정치범 수용소에서 수십만이 죽어갔지만 유엔은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기껏 유엔이 이거 제노사이드다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한 것은 전혀 이 안보리 5개 국가 관계없는 나라, 발칸반도라든지 아프리카, 루안다라든지 이런 문제에서만 이제 시끌벅적하게 말하기 시작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유엔 시스템이라는 것도 명백한 분명한 어떤 한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눈 뜨지 않고는 이 한국전 문제를 풀어가는데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전환길 세계보기 일주일에 한 번밖에 진행하지 못하지만 앞으로 이 문제를 제가 더 본격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소련 문제도 더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첫 번째 이슈를 정리하기 위해서 이 정도 수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지도를 보겠습니다. 이 방대한 영토를 가진 이 러시아,
이 러시아가 지금 한반도에서 어떤 역할을 해줄 것인가. 러시아는 정말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제가 사진 한 장을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러시아가 어느 정도 많은 핵을 갖고 있는지 바로 그 지금 표입니다. 지금 러시아가 갖고 있는 여러분 핵탄두 개수가 몇 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예, 이건 벌써 몇 년 된 통계지만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보여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7,500개, 전 세계에서 제일 많습니다. 미국이 7,200개. 말하자면 경제 규모로는 뭐 미국이 GDP가 세계 1등이니까 1등인 미국에 비해서도 형편없고 1인당 GDP도 뭐 러시아는 60 몇 등밖에 못해요. 형편없죠.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은. 하지만 핵 개수는 상호 확증 파괴가 될 만큼 굉장합니다. 중국하고도 상대가 안 됩니다. 그리고 영토도 세계 최고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는 걸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그것은 바로 이 러시아가 이렇게 500배 이상 영토 팽창을 불과 몇 세기 만에 해낼 때는 이 러시아가 기본적으로 지형지물로 나라를 방해하지 못하고 기껏해야 강들, 볼가강하고 이 강 두 개, 이 카스피해와 흑해로 흘러가는 이 두 개의 강으로 지금 유지되는 나라인데 이 지형지물이 없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강력한 지도자, 정말 뭐 짜르, 이반 3세, 뭐 푸틴, 레닌, 스탈린, 우리가 아주 독한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러시아는 강력한 지도력을 원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푸틴이라는 사람이 KGB라는 이름이 상징하듯이 매우 강고하고 무시무시한 그런 의지력을 가진 강력한 독재자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일단 이 러시아 문제에 접근하는 오리엔테이션의 첫 번째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러시아가 김정을 편을 들 것은 없다. 김정은이 지금 다음 달에 러시아에 간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4월이나 5월. 최근에 의전 비서관 역할을 하는 김창선이 러시아에 갔다 왔고요. 또 오비락인가요? 지금 한국에 또 두 사람이 김현종 그 안보실 2차장이죠. 김현종 씨하고 또 한 분이 누군가요? 그 러시아에 갔습니다. 네,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군요. 그래서 지금 한국도 마쿠에서 러시아에게 뭔가 거중 외교를 바란다. 이런 것들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데 저는 한국 언론뿐 아니라 외국 언론 마찬가지고 한국 정부 정말 중요한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들도 알고 있는 그런 진실에 눈을 못 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키시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러시아와 중국과 미국이 많이 다르고 또 러시아와 중국도 많이 다릅니다. 그럼 많은 다른 나라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리고 공산주의 두 나라 중국과 러시아의 눈치를 보면서 유엔이 20세기 후반 국제 질서를 상당 기간 이렇게 이상주의 흐름 속에서 끌고 왔는데요. 그 모든 사실 중에도 어떤 나라도 어떤 개인도 도전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핵을 함부로 개발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핵을 함부로 개발할 수는 없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5개국이 있어요. 핵 유엔 안보리 5개국. 그리고 사실적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는 몇 나라. 인도, 인도, 파키스탄, 그리고 이스라엘 이런 몇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나라들 포함해서 어떤 나라도 마음껏 함부로 핵을 개발할 수 없다. 이것은 어떤 개인과 어떤 나라도 도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푸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슈의 주제 그 결론은 이것입니다.
결국은 이 한반도에서 핵은 폐기되어야 한다. 이 명제를 중심으로 움직일 것이다. 단계적인 비핵화 또는 핵 동결 이런 것은 김정은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와도 김정일이 살아 돌아와도 가능한 것이 아니다. 저는 이제 이 전제, 이 대전제를 인정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언론도 한국 정부도 일단 이 대전제를 인정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